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공천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낮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공천 갈등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혔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 갑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이 됐는데 아무래도 앞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꼽히는 이해찬 전 대표까지 이 지역에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임 전 실장이 공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이런 결정을 당에서 내린 배경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의 전체 컨셉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전체 컨셉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동갑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신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을 했는데요. 전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민권익위원장에서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도 임기를 내내 지키려고 했었죠. 그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당하는 등 어떤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전 국민적으로 있다고 민주당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성동갑에 또 상대 후보가 윤희숙 또 여성 후보이기 때문에 또 여성 대 여성의 매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현희 전 의원은 21대 때 민주당 총선 승리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 강남을이라는 지역구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탈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도층에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하고 또 보수표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전현희 전 의원으로 저는 공천을 했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니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배제를 시킬 거였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교통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 왜 필요 없이 친명과 친문 간의 어떤 갈등 구도를 부추기는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지역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배제될 경우에 당내 지금 친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임 전 실장이 배제될 경우에 친문계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해서 배제한 것 이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처음에 임종석 전 실장이 성동갑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는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 구도가 조금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공천의 상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고민정, 정태호 뭐 여러 가지 어떤 친문 세력들이 단수 공천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이후에 친명 현역들이 또 경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친문과 친명 간의 균형감이 조금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도 친문 간의 갈등은 다소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더 큰 불화로 물리적인 집단 행동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중구 성동갑은 이 혼자 그 지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구 성동갑에서 두 자릿수 정도로 크게 이겨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그래야만 옆에 있는 중구 성동을도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에 용산과 아래 종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구 성동갑은 혼자만의 승리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세 개까지 1타 4피로 승리를 견인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한강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을 함부로 배제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사태를 지도부가 슬기롭게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이 앞으로 총선에서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당내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될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고민을 했겠죠. 임종석 실장을 품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할 것이냐인데 결국에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와 친명 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대로 밀릴 수 없다. 이대로 여기서 만약에 양보할 경우에는 전체 전열이 붕괴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견이 있었고 잡음이 속출했었던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반발이 집단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임종석 실장 건으로 통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서 더 이상의 그런 공천 논란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지만 결국엔 이것은 친문 세력을 완전히 이번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명 체제로 당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전략으로 결정이 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멈출 것이냐, 봉합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이렇게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른 의원이라든지 여러 다른 친문 혹은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요. 또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내관으로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이 원심력이 더 커지면서 새로운 미래로 가는 그러한 집단 행동의 발발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임 전 실장 공천을 어떻게 처리하리라고 보십니까? 공작을이라든지 아니면 송파감 얘기도 나왔고요. 이미 이제 송파갑 문제는 임종석 전 실장이 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과 제대로 좀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임종석이라는 그래도 민주당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된다. 어떤 전략 지역구를 택해서 활용해야 된다. 그것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친명과 어떤 친문 간의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임 전 실장으로서는 저는 혹여라도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문의 어떤 핵심 세력들이 어쨌든 단수 공천을 받았고 22대 총선에서 다시 의회로 입성을 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총선을 바라보는 어떤 컨셉이 예를 들어 친명과 친문 세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친문 세력이 다시 22대 국회에서 지도부 입성을 노리면서 다시 당권을 찾아와야 된다는 어떤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친문 어떤 세력들이 임종석 전 실장과의 어떤 불화로 인해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친문계 집단 행동 가능성은 다시금 낮게 보셨는데 임 전 실장 공천은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저는 민주당에서 결국은 임종석 실장의 명예로운 퇴장만을 바라고 있을 것이고 아주 심각한 험지 정도를 간다면 뭐 결국 말리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은 이미 본인이 운명처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성동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를 고른다는 것은 명분이 없고요. 이미 임종석 실장은 다른 험지를 가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위해서 명예로운 그런 헌신을 할 그럴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명분도 없거든요. 저는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결국 민주당은 거의 그냥 포기한 상태로 방기를 할 것으로 보고 결국에는 임종석 실장 스스로가 무소속 출마라든지 혹은 신당행을 결성해서 이재명 체제에 대한 강한 비토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임종석 전 실장은 아무런 입장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런 소식만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종석 실장이 오늘 공천 배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주목되는데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등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제부터 최고위를 보이콧했던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고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문제 제기로 인해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닌 불신입니다. 국회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이어질 그것이 두렵습니다. 네, 친문계로 분류된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돌아온 것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라는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천 불식을 종식해야 한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강성필 위원장님 고민정 최고위원이 한 발언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고민정 최고가 사실 많이 그동안 입장이 난감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의 어떤 광진에서의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친문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 배제가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화됐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그 최고위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을 더 서두를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 잡음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고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아마도 3월 달 늦어도 3월 초에는 공천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다시 이제 선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크진 않는 걸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어떤 친문을 대변하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어쨌든 친명 지도부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어쨌든 당내 불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당내 불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천 갈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더니 돌아온 얘기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라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난상 토론이 벌어져서 결국은 본인의 의견이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았다가 아니라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측근 소수 세력이 결정한 것을 그냥 관철시키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민주적인 의사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의 인식입니다. 근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번에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체제의 정당성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와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이러한 요구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조금 더 의견을 덧붙이자면 이런 식이 되면서 혹시나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한 공천마저도 결국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개딸 세력이 고민정 최고에게도 상당한 어떤 그런 정치적 공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이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친문 구제를 계속 원한다면 계속해서 이 공천 파열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민정 최고위원과 더불어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또 고민정 최고위원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투톱 사이에 좀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임종석 전 실장과 사실 특수관계입니다. 원래 그 성동갑 지역이 임종석 전 실장이 재산을 했던 곳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출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홍익표 의원이 이제 가서 3선을 내리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험지로 나가게 됐는데 다시 어떤 임종석 전 실장이 온다고 하니까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로서는 사실 불편한 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이게 지역구라는 것이 사실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나 어쨌든 이 친명 일색으로 독주가 될 수 있다는 당 밖에 안에 어떤 비판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선거의 컨셉을 이끌어 가야 되는 또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놓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 배제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당대표라는 것은요, 이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부가 전체적인 선거 컨셉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여전사를 또 투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뭐 이현주, 뭐 전현희,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나중에 보고 또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투톱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간의 갈등설이 나왔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아무래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었던 중성동 갑에 있다가 서초울로 옮기면서 또 이런 갈등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물론 홍익표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실장에 대한 마음의 빚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것은 단순히 그런 개인적 사감의 관계를 떠나서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인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공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계파를 내치고 찍어내고
또 쫓아내고 이런 식의 공천을 했던 정당이 그동안 역대 총선에서 승리를 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 과거에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재명 대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 이 정치적 행보를 봤을 때 당연히 원내사령탑인 투톱으로서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것을 말려야 할 책무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약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업체가 선정이 되고 현역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도는 등 이미 적신호는 켜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결국 참지 못해서 홍 원내대표가 나선 것인데 저는 아까 마찬가지로 홍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미 이 내부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집단 행동에 따라서 결국은 홍 원내대표도 그냥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천에서 배제된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요. 오늘은 대전 대덕구 박영순 의원이 탈당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또 서른 의원은 어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탈당이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탈당이 뭐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전 분류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즉 이제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이제 호남 아니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민주당에 대항해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과거에 2016년에 국민의당에 돌풍이 불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공천에 불만을 가지면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혹은 이낙연 신당과 어떤 입당을 합류를 해서 다시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양당이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 있기 때문에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선거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출마를 했을 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신당으로 출마를 했을 때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요, 거의.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 본인이 민주당에서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라는 목적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앞으로 불투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김윤식이라든지 뭐 박영순 의원 같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현실적으로 선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우리가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고 평소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 정당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노동 문제거든요. 과연 이 이념과 철학을 뛰어넘어서 오직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돼보자는 일념으로 국민의힘에 넘어간다는 것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각계별로 조금 사안이 좀 다르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넘어가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수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올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선거연합, 어느 쪽이 더 강력하고 큰 선거연합체를 꾸리느냐가 관건인데요. 지금 민주당 쪽은 점점점 친명, 찐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최근에 그 이상민 의원이 넘어왔고 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와서 민주당과 이 세력을 한번 겨뤄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과거에 2012년도 대선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광옥 하나갑 이런 동교동계를 끌어안음으로써 대선 승리를 견인한 적이 있고 또 2016년도에는 오히려 반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안보 쪽을 좀 더 파고들어서 선거연합 전략을 썼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번에는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가 이렇게 국민의힘과 서로 힘을 합치는 구도로 가면서 이 선거가 이재명 심판 선거로 가는 그러한 기류가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대표께서 김영주 전 부의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시 이 지역을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4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을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공천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영등포 갑입니다. 이 지역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국민의힘이 영입해서 출마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요. 과거에 그 일본 여행과 관련된 문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퇴해야 된다고 했어요. 논평 다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그렇게 비난을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본인의 어떤 후보들이 김영주 의원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로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니까 옳았구나 해서 영입을 해서 선거에 붙인다?
이것은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그냥 그 선거에서 한석 이기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결사체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물론 국민들이 그렇게 심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역대 총선에서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나 심판은 있었지만 야당 대표를 심판하는 경우는 저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적인 프레임에 맞지 않는 선거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에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쌓여져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쌍특검법, 그러니까 리스크까지 더해진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천 국면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공천 잡음이 있긴 하지만 결국엔 다시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 갈등이 커지면서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저희가 두 기관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3.5%,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39.5%, 국민의힘이 앞섰고요. 또 다른 조사가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41%,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또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역전을 당했는데 이대로면은 앞서 정권 심판론이 공천 과정이 좀 끝나면은 힘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대로라면 이 정권 심판론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이 국민의힘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하락 추세로 가는 것은 단순한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천 때문에 내부 분열을 하고 있고 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해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하도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실 건데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당도요. 사실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당에 요즘 새로운 신조어가 있어요. 경선 포기. 저는 이렇게 역대서 총선에서 경선 포기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또 다른 말로 어부지리 공천이라고 해요. 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 이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어떤 견제 때문에 현역들을 대거 컷오프 시키지 않고 경선을 시키거나 우선 추천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지금 잡음 없이 가고 있지만 민주당은 원래 현역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현역과 그 전에 어떤 경쟁력 있던 단체장들과 어떤 격돌이 생기면서 또 거기에다가 친명과 비명, 친명과 어떤 친문의 이런 세력 격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아직 저분들이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냉담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결국 선거는 중도 무당층의 30% 정도가 윤석열 정권에 계속해서 심판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지원해 주느냐로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당한 것은 공천 과정에서의 진통 때문이고 공천이 끝나면 이제 중도 무당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과연 이재명 대표의 공천이 이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총선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이미 이제 이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정권 심판론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정권 심판론이 좀 약화되는 것이, 첫 번째는 용산과 이 한동훈 비대위의 디커플링이 확실하게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런 책임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쏠리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야당은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김어준 씨의 유튜브라든지 지금 민주당 전체 선거 전략을 이끄는 힘이 어떤 당 지도부와 건전한 어떤 당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특정 극단 지지층을 등에 업은 그러한
미디어들이 이 선거를 좀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잘 유능하게 입법부를 이끌고 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대를 준다면 충분히 이 구도는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민주당을 더 크게 텐트를 치지 않는 이상 이 지지율 차이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좀 성토가 잇따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의총 당시에 불참을 했던 이재명 대표, 당초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사가 있어서 의총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좀 전해졌는데 다시 의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의총에 참석한 것은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제 대표로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성토를 듣고 또 본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달리려고 하는 의도로 저는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의원들이 이런 공천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당의 지도도 많이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만큼은 모두 쏟아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고 서로 어떤 입장 차이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봉합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전에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갈등 구조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원망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또 불참을 하려고 하기도 했고, 근데 이번만큼은 저는 날이 새더라도 어떠한 불평, 불만이라든지 어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전략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쏟아내고 대표도 허심탄회하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그리고 피력을 하고 또 앞으로 선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의원총회를 계기로 당이 조금 분란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좀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공천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계속해서 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바꿔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냐. 만약에 오늘 의총에서도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사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말을 했지만 시험을 보게 되면요. 1등 했으면 필연적으로 꼴등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위 10%, 20%라는 페널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 민주당에서도요. 하위 10%, 20%에 들어갔지만 경선에 참여하시는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인은 하위 10%나 20%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와 경쟁을 하고 있는 상대 후보가 신인이나 여성이나 청년이면 10%에서 20%의 어떤 페널티를 안고 시작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역구를 사내에서 어떤 30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하셨으니까 16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구를 관리했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 관련해가지고 다소 감산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경선에 응해서 승리하는 것이 저는 어떤 한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자세다. 만약에 나는 하위에 들어가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면 그 어떤 경선이 누구에게는 공정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서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천에 어떤 불이익을 안 받으신 분들은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대 양당에 이러한 공천 자금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공천을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과 신뢰를 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준희 대표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꿔서 의총에 참석한 배경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로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비명계 의원들 공천에 항의하고 있는 이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실제 오늘 의총에서 어떤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그럴 거였다면 그동안 보여준 모습과 결정이 성립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와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비명계에 손을 내미는 모습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더 크다라는 우려가 아무래도 친명체제 내부에서는 더 큰
설득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오늘 의총에 참석한 것은 지난번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 어떤 심각한 반발과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 친명의 리더십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오늘은 의총을 와서 일단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모양새를 저는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전격적인 그러한 비명계와의 포용, 통합, 화해의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 국면인데요. 슬슬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친윤 권성동 이철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우선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는 후보의 경쟁력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게 현역에 이어서 친윤 대부분이 생환을 하다 보니까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상대 이제 예비 후보의 어떤 잦은 사퇴로 인해서 사실은 좀 운이 좋게 또 어부지리격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격적인 단수 공천의 성격은 좀 작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지역에서의 지지 기반이 강한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언제까지 이렇게 친윤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도 사실은 논란이 있어요. 이미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친윤 체제, 과거에 그 대선 캠프 당시의 친윤과 이 정부 출범한 이후에 어떤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이후의 친윤은 좀 다른 결을 갖고 있거든요. 권성동 의원은 어떤 친윤이라기보다도 워낙에 그 지역에서 사실 과거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이 됐던 분이에요. 이렇게 공천을 분열로 갔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안정적인 어떤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이제 대통령실 참모진 출신들로 봤을 때는 이원모 이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강남으로 갔다가 이렇게 용인갑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용인도 물론 그나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유리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스타성은 좀 필요한 것인데 제가 다른 후보들을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이제 출마를 선택했던 그런 후보군들을 보면 과연 민주당을 상대로 격전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당 내부에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원모 비서관이 워낙 이번에 또 많은 유명세를 타게 됐기 때문에 조금 이런 엘리트 출신의 어떤 후보를 내서 좀 수도권 선거를 좀 견인하자 이런 전략이 전 이번에 개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또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공천을 한 것이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출마한 용인갑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무공천을 하겠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전에는요, 19대하고 20대 된 이우현 전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징역 7년을 받았어요. 되게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대 때 정창민 의원이 출마해서 당선이 됐죠. 이분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걸로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런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7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지역이 보궐선거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총선까지 1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개혁의 어떤 일환으로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 어떤 귀책 사유가 생기면 무공천해야 된다라는 게 왜 여기 용인갑에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래서 오신 분이 이원모 전 비서관.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강남을에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사실 험지로 갈 것처럼 격전지로 갈 것처럼 했는데 21대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7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 민주당 바람에도. 그때도 여기를 민주당에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텃밭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떤 무서운 공천이다 이런 걸로 휩쓸려 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저는 안타깝고요. 또 하태경 의원과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저는 불출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태경 의원이 떠난 자리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왔습니다. 어떤 혁신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 자리에 그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대식 후보가 갔습니다. 그건 어떤 그렇게 측근을 꽂을 거면 그냥 본인이 출마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도 홍문표 의원 같은 분들이 지금 불출마를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공천, 현역에 대해서 어부지리 공천을 하면서 잠재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조금씩 공천 잡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 나가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코어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에 대해서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지만 이 공천을 할 권한이 저한테 있고 결국 그 책임도 제가 지게 될 겁니다.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가 모두 생존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안 나가지 않느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윤준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현역들이 너무 강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홍문표 의원, 또 이달곤 의원, 그리고 또 최춘식 의원 등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현역들의 불출마가 좀 꾸준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이제 김무성 전 대표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같은 어떤 정치 거물급들의 어떤 불출마 양보도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헌신은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인재를 전략 공천을 하고 또 세대 교체를 위해서 특정 지역구에 어떤 유명세와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어떤 잘못된 공천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 총선에서도 당시에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게 공천이냐 사천이냐는 어떤 공천의 기준이 계파 그리고 권력자와의 어떤 친소관계 정치적 우군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라서 일종의 살생부를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이게 사천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는 공천 중에 어떤 현역 중에 경선 포기라든지 어떤 컷오프 이런 것들에 과연 친윤이냐 반윤이냐 아니면 뭐 친한이냐 반한이냐 이런 이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천의 어떤 과정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자연스러운 공천의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한 위원장은 민주당을 비판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민주당에서 친명과 친문이 격돌하는 것이 한 세력을 쳐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은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천 잡음이 없는 거고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홍문표 의원에 관련해 가지고 이분에게 과거에 3번 이상 낙선한 것을 감전 사료로 들었어요. 근데 13대에서 15대, 36년 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지역구도 아니에요.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또 용산에서 내려온 강승규 시민사회 전 수석이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의 시계를 10,000개를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10,000개를 단순하게 10,000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홍문표 의원이 당에다가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소속도 출마를 불사할 수도 있다라고 의견을 내비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 민주당이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를 했을 때 아쉬운 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교를 했을 때 민주당도 다선 중진들이 먼저 좀 불출마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었으면 사실 하위 10%나 20%에 속하시는 분들도 불평, 불만을 그렇게 세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악의 순환, 좀 잘못된 순환이 연결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소 공천 잡음이 많은 거고 또 민주당은 이 국회의원 자리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장도 많이 비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능력이 좋아서 정치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 무서운 공천으로 가는 걸 택한 거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해서 현역들의 재표결에 대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탈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현역들을 컷오프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경선이나 우선 추천을 주다 보니 이렇게 조용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공천 발표가 안 난 지역도 좀 남아 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이요, 강남과 TK 등 보류 지역 공천이 가장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이쪽 공천이 좀 늦춰지는 모양새인데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본선에 사실상 어떤 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죠. 사실상 경선이 더 중요한,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 다름이 없는 그런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역도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 차세대 주자들이 좀 이러한 좋은 지역들의 기반을 내려서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좀 찬찬히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좀 되길 바라는 내심, 그러한 전 심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실은 이것은 우리 정치 개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험지를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정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이끌어가고 정당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여기에 현역 의원들의 어떤 통큰 결단, 정치적 결정을 조금 내심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다 보면 민심이 이거 국민의힘이 잘하면 정말 우리가 과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통큰 결단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여기서 도전하고 있는 신인들이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당 입장에서는 강남과 TK 지역 공천 늦어지는 것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네, 뭐 우리 윤주진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남이나 TK에서 어떤 현역들을 배제한다거나 새로운 신인들이 뭐 당선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어떤 공천에 대한 잡음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는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이걸 표출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역들이 계속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혁신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이게 추상적으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대를 상징하는 어떤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그 아젠다를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 아젠다에 대한 정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람이 그대로이면 시대는 변하지만 그 정책이라든가 그 방향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역동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은 정책 정당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거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이 4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가 아직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1석으로 늘리자, 아니다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여야가 어떤 안으로 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가 여야가 이런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양측으로 봤을 때 이제 영남권에서 한 석을 뭐 주냐 안 주냐, 또 전북에서 지금 한 석을 빼냐 안 빼냐, 이런 문제를 갖고 결국에는 좀 양보할 수 없는 대치 구도가 된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는 획정이 안으로 회귀하고 그 선에서 저렇게 약간 좀 공룡 선거구 같은 문제만 좀 미세하게 해결하는 정도로 아마 타협을 이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강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 선거구 획정 원래 총선 1년 전에 결정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역대 그렇게 해오지 못했죠. 그래서 이번 지도부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게 양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당이 이 지역구 한 석을 가지고도 서로 양보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세력이 조금 원내에 진입을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지, 그래야지 양당이 조금 양보를 하면서 진전이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거구 획정 하나만 봐도 왜 3당이 다당제가 필요한 건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